네, 안녕하세요. 멘토링 연구소 윤성화 소장입니다.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크리스천들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횟수로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여러 가지 교육을 해보다가 제가 1년 동안 이 토론 수업 형태의 비전 스쿨이라는 진로 수업을 하는데요. 한 12개월에서 24개월, 길게 하면 한 2년 정도 걸리는 수업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 청년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고 한 기수당 한 15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진로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100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강의안들을 유튜브로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가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메일로 우리 멘토링 연구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진로 교육에 대한 강의안을 그냥 PPT 파일로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메일로 받으신 분들은 그 강의안을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1강, 2강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실제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를 대본화 시키셔가지고 직접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청년부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안 전체를 모두 공유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수련회 특강이나 기업의 특강이 나가서야만 했던 말들을 여러분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의견도 좀 모아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서로 의견도 나눠가면서 우리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청년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들을 공개해서 서로 의논도 해보고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멘토 연구소에서 교환을 자꾸 드리는 작업으로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신다면은 같이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청년부가 조금 옛날에 그 부흥의 시대 때처럼 좀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진로 수업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는지 제가 이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모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고요. 보시면서 화면에서 나오는 PPT 강의를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청년부 진로교육 챕터 1. 오늘의 주제는 토론과 생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많은 진로 교육의 주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는 게 토론이라는 단어와 또 생각하는 법에 대한 건지 우리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저도 지금 유튜브 하는 거를 지금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제가 능숙하지 못해서 조금 불편한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멘토링 연구소에서 대표 메일로 강의안을 다 받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그 진로교육 교육안을 그 매주 월요일 날 저희가 보내드리는데요. 그 월요일마다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안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mentoringlab.com으로 들어가시면 신청을 해둘 수 있습니다. 그 메일 주소를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이 강의안을 매주 월요일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좀 보시고요. 또 혼자서 할 수 있으시면 너무 잘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혼자서 아직은 진로교육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이 유튜브 강의를 같이 한번 보시고 공부도 해가시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번 넘어갈 때는 제가 진짜로 청년부들한테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볼 테니까요. 들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토론과 생각이냐? 우리 청년들의 현실들을 한번 보면 일단 신앙적인 측면하고요. 실력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눈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횟수로는 11년 차네요. 11년 동안 교회 청년들을 놓고 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사회 나갔는데요. 나는 신앙적으로 조금 더 무게를 중심을 두겠다 싶은 친구들은 사회에서 객관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공부나 혹은 정보를 찾아가는 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에너지들을 다 교회로 쏟아부어 버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좋은 평가를 잘 못 받더라고요.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력 파트에 너무 집중을 해버린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요. 대학생 이후부터 약간은 말씀의 중심에 둔 사람의 삶이 아닌 것 같은 혹은 주일마다 교회는 오지만 그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신앙과 실력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청년들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닥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이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전부터도 사실은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평일 6번을 살다가 주일날 딱 한 번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일날 열심히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말씀들을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필요하고요. 또 매일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도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누가 읽으라고 혹은 안 읽으면 벌칙 준다, 혹은 읽으면 상을 준다. 이런 거 없이도 스스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가 잘 되어서 되는 거. 그게 저는 개인의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저한테 이제 진로 상담을 이제 요청해서 만나보면 파고파고 들어가 보면 보통은 이런 개인 경건 생활이 좀 안 돼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말씀 훈련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교회 청년들의 입장에서 듣는 말씀은 사실 너무 신학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현실과 맞닥뜨려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도 들었지. 나도 저런 느낌을 가져봤는데 이렇게 공감을 먼저 형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우리가 잘 몰랐던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신다면 너무 이제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교회 청년들의 말씀 훈련이라고 한다면 사실 주일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듣는 이 설교 말고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혹은 스스로 말씀을 찾아다니는 훈련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이 교회 청년들이요. 거의 대부분 교회 사역 때문에 다른 걸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신앙 중심으로 사는 청년들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면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1인 한 2개에서 3개, 좀 많게 한 5개 정도 되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면서 학점 관리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회사 생활도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 사역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또 여기서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연애도 해야 되고 또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교회 청년들은 보통 이 네 가지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또 실력적인 부분, 제일 먼저 학교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관리하는 게 저는 학점 관리인 것 같은데 사실 학교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나중에 말을 하더라도요. 역할이 주어진 공부를 잘 해내지 못할 정도로 바쁘거나 혹은 체력이 안배가 안 돼 있거나 혹은 습관이 안 돼 있거나 뭐 이런 게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저를 찾아서 진로 상담의 내용으로 등장하는 게 이 어디에 취업할까요? 아니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회사를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참고 기다려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취업과 이직 파트가 아마 지금 제가 진로 교육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 주는 파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처럼 이런 그 인사교육을 해보거나 진로교육을 해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장 궁금해한다. 세 번째는 이 교회 청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청년들은 그 신앙의 공동체다 보니까 대부분 따뜻하고요. 대부분 사랑으로 대하고 대부분 뭔가 잘 못해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회 나가서의 이제 맺게 되는 관계는 되게 객관적인 실력을 요구하고요. 잘 못했을 때는 정상적인 사과도 하고 또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꾸지람을 듣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겪어낼 수 있는 힘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제 채워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따뜻한 관계에 있다가 너무 객관적인 관계로 가보니까 이게 적응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많아서 요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그 사람 잘못이야라고 이제 구분해 둘 수 있는 이런 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교회에서 제가 좀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싶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경제 관리 파트입니다. 사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경제에 대해서는 교회도 물론 안 가르쳐주고 있지만 대학이나 심지어 회사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죠. 그럼 보통 어떻게 배우시냐면 보통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책으로 배우시거나 그러다 보니까요. 뭐 자본의 어떤 종류나 혹은 자기의 투자 성향이나 또 자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대부분 이렇거든요. 돈을 많이 모아라. 그리고 돈을 잘 벌어라. 그리고 부자 되라. 약간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 청년들이 듣기에는 살짝 가치관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 경제관리 파트에서 대해서도 이런 강연을 뭐 교회 청년들이 들을 수 있을 법한 강연을 제가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한번 보시니까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할 게 많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저는 이제 40대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제가 20대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지금 다 해내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너무 할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한다면 일단 문제는 이런 그 실력의 영역을 신앙의 관점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 청년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실력의 영역 있죠. 학점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또 취업이나 이직에 대한 부분들을 그 신앙 안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치관이긴 한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바꿔서 적용을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우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거 이게 뭐였냐면은 그 요구되는 교회 역할이 예전보다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2가지로 제가 해서 강연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2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사역 혹은 섬김을 이제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을 섬기시면서도 실력의 영역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짜는 거 되게 교회가 해줘야 되는 좀 구조적인 역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학이나 사회에서 필요하지만 제공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때는 문화적인 혜택들이었거든요. 뭐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혹은 뭐 어떤 문화 행사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파트가 예전만큼 문화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더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뭐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진로 교육을 하다 보니 이렇게 컨텐츠를 한번 제공해봤더니 효과가 좋았던 것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 일을 섬기면서 실력의 영역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 첫 번째가요. 그 직무와 적성에 맞는 교회 일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것. 참 이게 왜 교회의 역할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었냐면 사실 그 교회 일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진로 상담 혹은 힘들어요 멘토님 하는 교회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그 원인을 쭉 따라가서 첫 출발점을 찾아가 보면 대부분 교회를 맡을 때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혹은
너무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누군가 이제 그만둔대. 이제 그 빈 곳을 너밖에 채울 사람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다 안 맞다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무와 적성에 맞는 교회 일, 이제 어떤 포인트로 출발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교회 일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 뭐 섬기는 영역이 필요한데, 이왕이면은 이쪽 파트와 영상이면 영상, 교육이면 교육, 유아면 육아, 뭐 이제 딱 보이시죠? 주일학교고, 뭐 중고등부, 교사고, 또 영상팀이고, 찬양팀이고, 근데 우리 직업군이 다 그 네 가지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교회 일 하나,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연말에 이런 행사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기획은 관심 있는 기획은 기획서 네가 한번 써보고, 디자인은 네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조율하는 역할만 네가 한번 해보고, 너가 SNS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은 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원래 관심 있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내가 어디에 적성이 있고 어디에 직무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기도해봐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좀 전문적인 스킬들이나 도구들, 툴들을 이용하시는 거를 저 훨씬 더 많이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워크넷이나 뭐 사람인 같은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그 직무 적성 검사를 우리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이트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검사도 여러 번 한번 해보시고 검사지를 기반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끔 해주고요. 그 기회와 연관성 있는 교회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거는 뭐 직업의 개수만큼 교회 일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교집합을 만들어 주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멘티들한테 늘 하는 잔소리 같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늘 교제라는 이 단어 때문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교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청년들 중에서 힘들고 또 사람으로 위로받고 싶어 하는 성향의 친구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만 힘들어도 이거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파트인데도 교회 친구들한테 고민을 얘기하면서 너 어떻게 생각해? 뭐 만난 김에 커피를 한잔 하자. 커피 마셨으니까 밥도 좀 먹자. 이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교제가 균형이 잡혀져 있는 교제를 교육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좋은 주제가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제를 모일 때 그냥 침묵이라는 주제로만 모이지 말고 우리가 이 뭐 프로젝트형으로 혹은 스터디형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어주고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자. 지금 우리가 뭐 대학교에서 가보면 뭐 인턴 제도라든지 혹은 스터디를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교회에서 자꾸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가 먼저 제공을 해주는 거죠. 뭐 교회가 지금 출석을 할 수 없는 환경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남아있는 빈 공간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개방을 해줘서 쓰다 보면은 믿지 않는 친구들도 스터디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역할들도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이나 사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게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 창의력을 키우는 훈련하고요. IT 교육을 이제 지금부터라도 자기만의 강점으로 만들어야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선점하시는 분들이 어떤 직무에서든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텐데 이거를 사실은 대학이나 사회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 같긴 하지만 요식행위나 예를 들어 뭐 문서 작업이나 혹은 예산을 받게 되는 나라에다가 이렇게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역할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육을 할 때는 시간이 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람들한테 혹은 대학이나 사회에서는 1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3개월 안에 혹은 한 학기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전달이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정말 짧게 다녀도 1년은 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모태신앙 같은 분들은 10몇 년을, 20몇 년을 교회에서 이제 지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창의력이나
IT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잡아놓는다면은 교회를 오는 것만으로도 이 역량을 키워낼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평신도가 이제 지금의 대학생들은 나중에는 평신도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평신도인 그 청년들이 이런 교육을 잘 받아서 나중에는 자기 분야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금 제가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인데요. 뭐냐면 전국에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평신도 분들 제가 그냥 아름아름 다 아는 분의 아는 분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직무별로 다 이렇게 연락처라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른 교회 청년부 학생들이 뭐 2명이나 10명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집사님을 좀 만나러 가고 싶다 그러면 혹시 만나줄 수는 있으신지 이런 거를 제가 여쭤봐서 이 연구소의 멘토로 제가 등록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잘 못 만나는 분도 되게 많아요. 뭐 국방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빅데이터나 AI 인공지능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 신앙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내가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게 누구한테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뭐 자기 교회 청년이 아니면 거의 이제 전달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연구소가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지금의 청년들도 그런 평신도로 달하게끔 해주는 이런 시스템. 이 네 가지가 지금 저희가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유튜버 채널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교환들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근데 이거 반대의 상황도 있긴 합니다. 대학과 사회가 잘 못하지만 교회가 오히려 잘하는 거 있어요. 뭐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세 가지 정도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사회가 못하는 게 뭐냐면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의 어떤 트렌드 같은 거, 혹은 욜로족 뭐 이런 트렌드가 좀 생기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너무 트렌드적인데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거, 이거 되게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회가 가장 강점은 사실 이건 것 같아요.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거.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거는 우리 복음의 전파, 이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공동의 목표가 이미 존재를 하죠. 그래서 뜻을 한 곳에 모으기가 너무 수월한 거죠. 대부분 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기업 이념이라든지 기업의 가치관이라든지 기업의 철학 같은 거를 기업가 정신이라는 교육관을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같은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저를 불러주셔서 기업에 강의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두세 시간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해드려도 끝나고 나면 사실 자기를 더 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교회는 이미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공동체성이 있다 보니까 서로 도우려고 하는 이런 협력 의식이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도울 수 있는 역량 혹은 이런 인성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교회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가 없이 돕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되게 큰 역량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이미 지금 교회 청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다 보니까 결과 중심이나 혹은 뭐 어떤 이익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고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대부분 결과나 뭐 우리 기업의 이득이 되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오래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같이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이런 역량들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와 협력 의식과 사람 중심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잘 못하지만 대학과 사회가 잘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 파트는 교회가 빨리 좀 배워서 교회 안으로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갈등을 통한 성장이란 단어인데요. 대학과 사회에서는요, 약간은 의도적으로 이런 갈등 상황들을 만들어서 이 갈등을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겪어내는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는지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이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멘탈이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갈등을 자주 자주 접하다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협력해서 혹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는 파트구나. 혹은 내가 이거는 같이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거를 구분을 되게 잘해요. 그러면 갈등을 통해서 혼자 해야 될 것은 혼자 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은 빨리 스케줄링을 잡아서 이 데드라인에 무리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갈등을 통한 성장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제 중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의 존재 목적은 수익 실현인데 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시장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는 어떤 거를 제품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 시장에 종속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살짝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행사들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되게 관심이 많은데 교회 밖의 문제를 교회 안으로 들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혹은 해결 방안이나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앞으로는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네, 경쟁을 배운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실 경쟁하거나 갈등하거나 이걸 되게 안 좋게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한 거는요, 사회에서는 경쟁 중심으로 배우는 구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전 직무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은 돼요. 근데 우리가 참 역한 게 뭐냐면 교회 친구들이 청년이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신입사원이 돼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돼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서 안 해도 되는 양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 사람은 의욕이 없구나. 뭔가 열정적이지 않구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끝까지 나의 것을 이제 어필하거나 혹은 선의의 경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뭐 알아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경쟁 자체를 다 회피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 중심 사고가 돼 있는데도 선의의 경쟁을 이룰 수 있다면은 과정하고 결과가 모두 좋을 수 있는 어떤 기업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동그라미에 나왔던 갈등을 통한 성장의 방법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스스로 키워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론할 기회,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열린 토론이 어떤 건지도 배워본 적이 없고, 토론하는 척을 하는 줄은 알지만, 스스로 토론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네 생각이 뭐니? 내 생각은 이런데, 근거는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이런 생각에 확장하는 방법들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장 요인이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지금 사회에서 가장 두 가지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역량 요인이 뭐냐면 저 두 가지입니다. 문제 발견력과 문제 해결력. 문제 발견력이라고 한다면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회사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객들 혹은 시장도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문제로 정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문제 발견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사실은 학교에서도 혹은 사회에서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론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구나. 왜냐하면 토론 주제를 자꾸 가져와야 되니까 이걸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하다 보면 발견력이 관찰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한지 사람이 필요한지 혹은 자본이 필요한지
이런 쪽에서 어떤 해결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감각적으로 이걸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문제 해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은 문제 발견력하고 문제 해결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것을 토론 수업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하는 교육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설명해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 못하니까 너는 모르는 거다. 토론을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키워라 하는 것들이 유대인의 말하기 교육법, 하브루타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멘토리 연구소에서 비전 스쿨이라는 진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1년 정도 되는 진로 수업 전체 과정에서 이 하브루타 교육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직무 역량에서는 문제 발견력과 문제 해결력을 깨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대학이나 어떤 기업체에서 강의할 때보다 교회 강의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훨씬 더 자주 가르치고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알아놓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그러면 토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걸 어떤 프로세스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8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를 뽑을 때요. 명확한 결론이 있거나 옳고 그름이 분명한 주제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근데 토론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승자도 없어야 되고 패자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아예 없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져오셔가지고 토론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근거도 찾아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 스마트폰 만지는 걸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을 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예를 들어 다윗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야, 다윗 찾아봐. 다윗에 대한 스토리 한번 다 읊어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것 같아. 어느 말씀이야? 비슷한 말씀 뭐 있어? 검색해서 나오는 건 뭔데? 이렇게 막 쫓아가다 보면 이 도구를 활용해서 더 많은 집중력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 주제가 정해지면은 반드시 그 근거 자료를 뭐 인터넷 기사부터 시작하고요. 또 논문이나 혹은 책이나 또 근거 자료로 할 수 있는 어학 사전 같은 거를 뒤져가면서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그 15분 딱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15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찬성팀, 반대팀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근거를 기반으로 의견을 한번 말해볼 수 있게끔 이때는 이제 사역자분들께서 진행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해볼까요? 누구누구님? 그리고 이왕이면 경어를 쓰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중간중간에 피드백도 할 수 있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어,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핵심 내용이 있다면은 보드판에 찬성팀의 의견, 반대팀의 의견 이러면서 적어가면서 가시화시키는 작업을 같이 해보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참 재밌는데 토론을 하고 나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찬성팀의 근거 자료를 찾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분 정도는 내가 찬성팀이지만 반대팀의 의견 중에 동의하는 의견에 대해서 찾아보고 동의하는 이유를 또 얘기해보는 시간. 이거를 서로서로 주고받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4번 때문에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어떤 결론에 다다르기 위함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큰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토론은 누가 이겨야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정치인의 어떤 싸움들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더 좋은 의견에, 더 좋은 결과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 다 버리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남겨보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4번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사역자분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주제를 정하실 때부터 이런 질문 나올 것 같다.
한번 찬성과 의견 정도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찬성팀의 의견, 반대팀의 의견을 둘 다 한 20개 정도씩 근거 자료를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이 둘을 관통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을 한 세 가지 정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면서 만약에 이럴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바뀔까요? 만약에 이 얘기가 당신의 얘기라면 어떻게 바뀔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확장시킬 수 있게끔 거리를 던져주고 이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을 자꾸 들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15분 정도는 여러분 사역자분들이시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그 해당 질문하고 주제와 연결성 있는 설교 주제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찾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매칭을 잘 시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이전에 했던 활동들이 마무리하는데 사실 이게 설교라고 이제부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그냥 설교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성경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아, 내가 설교 듣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설교였구나. 이게 가장 좋은 설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청년들한테 이거는 자발적으로 이제 지원자 한해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 활동이거든요. 뭐냐면 오늘 나가는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지금 활동을 할 때는 반대편에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나는 찬성팀의 의견에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찬성에 대한 의견으로 글 한 편 써보는 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문제 발견력하고 문제 해결력을 훨씬 더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네, 도움이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어디에 쓰이냐면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쓸 때 자기 생각을 어필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어떤 생각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훈련이 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토론 시작 전에 이제 다음 주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혹시나 한 명이라도 글로 한번 적어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청년이 앞에 나와서 자기 글을 한번 읽어보고 또 혹은 그 파일이 있다 그러면 다 같이 나눠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 5분 동안 읽어보고 이제 생각을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너무 좋은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제가 한번 써봤던 거, 제가 토론 주제를 정하고 또 실제로 제 친한 지인분, 설교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제를 매칭시켜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수능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였는데요.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능 1번으로 학생의 역량을, 1번이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험 단 한 번으로 그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가 수능 제도인데 이때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운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느냐 찬성과 반대를 한번 해보고요. 이게 세상의 평가와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어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많아지고 적어지고를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립 의지가 없는 노숙자를 우리의 세금으로 돕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묻는 거예요. 이게 사실 대학교에서 나올 법한 되게 심도 있는 철학적 질문인데요. 이게 너무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늘 좋은 토론 주제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혹은 편견에 대한 거 혹은 세금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약간 시의성이 있는 주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원론적인 것보다도 코로나 혹은 기본소득제 또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와 연관돼서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국민한테 뭐 한 월 200만 원씩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핀란드에서는 시도를 했다가 이제 재원 마련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보려면 여러 가지 주제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제 청년에 대한 수당제, 기본 청년 배당제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50만 원씩 주는 것도 한번 시행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한테 지원금 주는 것도 약간은 기본소득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들 물어보기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소득제가 됐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일을 할까? 아니면 그거에 만족해서 아무도 일하지 않으려고 할까? 이런 가정도 한번 던져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설교하실 때는 일에 대해서 의미, 우리가 왜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가? 또 아담과 하와의 이런 원죄에 대한 설교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뭐 토론 주제를 뽑아봤던 것 중에서 지인으로 있는 이제 설교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온 주제들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주제와 이런 토론 주제와 이런 설교 주제 어때요?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은 다음번에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할 때 다른 분들한테 또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그 짧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나 강의를 하게 되네요. 이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편지글처럼 강연 제일 마지막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멘토리 연구소는요, 한 11년 정도 실제 저희 수업을 지나간 친구들을 다 한번 카운팅을 해보니까 한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진로 교육을 해왔는데 사실 오프라인 수업으로 뭐 많이 모여봤자 15명이 모일 수 있는 수업이다 보니까 횟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청년들한테 전달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평생을 해도 10,000명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매주 보내드리는 이 교육안을 청년부 사역자분들한테 이제 메일로 구독 형태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뭐 물론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이 무료로 받아시는 이 교육안에 보시면서 그리고 유튜버도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짧게 지금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멘토 연구소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수업과 직무 수업 또 경제에 대한 거, 철학에 대한 거를 배우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연결을 시킬까가 가장 큰 굵직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안들이 청년부 사역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뭐 질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셔서 가면 갈수록 이 교육안들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거의 모든 청년부 사역자들이 이 강의안을 가지고 설교까지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강의안으로 또 챕터 2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